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대답 좀 활발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유정숙입니다. 오늘 달짝한 사이언스 벌써 세 번째 강연을 맞았는데요. 과학의 품격 강량구 기자님과 함께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량구 기자님은 TBS 과학 전문 기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학 강양구입니다. 전문 기자가 뭔가요? 과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서 독자들에게 알리는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3년부터 주로 과학기술 분야, 보건의료 분야, 환경 분야를 취재해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전문 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 담당 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과학 전문 기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과학 전문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다 아시는 황우석 사태, 쇠고기 광우병 사태, 방사선 폐기물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에 관해서 전문적인 기사를 많이 써주셨었는데요. 아마 성함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위키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과학관 강연자들 중에 거의 처음으로 제가 위키에서 정말인가요? 발견한 인물이라 오늘 너무 반갑고요.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 강연이 한 달에 한 번 과학책을 읽고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을 만나는 그런 강연이잖아요. 작가님께 우리 회원님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하나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멋진 메시지를 주셨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만 알고 가기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강연의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품격 있는 사회는 품격 있는 과학을 낳고 품격 있는 과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문제의식이라서 메시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메시지여서 저희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도 책을 보고 과학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강연, 여러분 그 달짝의 품격으로 과학의 품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량구라고 합니다. 과학의 품격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강연장에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여기 현장에서 그리고 또 댁에서 강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모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나는 왜 모기를 싫어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모기를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이기 때문에 모기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오랫동안 모기는 인간과 공생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모기가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고 그런 본능이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게 장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20세기 중반 정도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가 되면 말라리아나 댕기올이나 지카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는 세상에서 자체를 감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이것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뭐가 개발이 되었을까요? 살충제? 네, 맞습니다. 합성 살충제가 개발이 되었죠. 합성 살충제의 가장 초기 형태가 DDT라는 것인데요. DDT가 2차 세계대전 전에 개발이 되었고 이 DDT를 개발한 공으로 1948년에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밀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약간 뜬금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DDT 하면은 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네, 베트남전.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DDT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일부 이제 모기가 너무나 극성을 부려가지고 DDT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DDT 사용이 거의 규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1948년에는 그 DDT를 개발한 공으로 파울 밀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만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인도의 상황이 뉴스로 전해질 때마다 야, 어떻게 저 큰 나라에서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1950년대에 인도에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51년에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 7,500만 명이었어요. 인도는 지금도 큰 나라고 인구도 많은 나라지만 당시도 큰 나라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어떻게든지 간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가장 핫한 과학기술의 산물이었던 합성살충제인 DDT를 인도 생태계에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DDT를 1953년부터 살포하기 시작하고 한 7년 정도가 지냈더니 1961년에 5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네요. 7,50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거의 줄어든 거죠.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노벨상 줄만 합니까? 네네. 네, 노벨상 줄만 하죠. 그래서 이제 파월 밀러에게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세계 여기저기서 DDT 때문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194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961년에 7,500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1965년이 되니까 다시 10만 명으로 늘어나요. 왜죠? 그리고 거기서 또 시간이 지나서 10년 정도가 지나 1975년이 되니까 다시 5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원상복귀했네요. 네. 그 사이에 계속해서 DDT 같은 합성살충제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원상복귀를 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 정답 아는데. 네. 네, 벨리사님 내성. 내성 맞습니다. 내성. 내성. 네. 모기가 DDT 같은 합성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합성살충제를 만드는 화학회사나 혹은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좀 더 센, 좀 더 강력한 합성살충제를 개발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합성살충제를 또 생태계에 살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정작 더 센 합성살충제로 모기가 잡히기는커녕 다른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라던가 아니면 작은 포유류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뭐 인간의 반려동물이라던가 아니면 가축에게도 이제 피해가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하나둘씩 지켜보면서 뭔가 심각한 생태계 재앙이 생길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한 할머니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과학자가 이런 사실들을 다 모아서 고발을 한 책이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고 나서 현대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같은 심각한 재앙을 낳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환경보호청 같은 환경규제기관도 생기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과 환경에 대해서 성찰하는 현대 환경운동의 새로운 흐름도 등장하게 되었죠. 자, 이제 이런 맥락들이 DDT라고 하는 합성살충제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자들도 그렇고 또 전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DDT 같은 합성살충제로 감염병으로 옮기는 모기를 퇴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최근까지 가장 실효성 있고 또 말라리아 같은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합의를 본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네, 모기장입니다. 모기장은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인류가 모기장을 사용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자,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2500년 전이라고 정확하게 답을 맞추신 분이 있는데요. 네,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한 500년쯤 전에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고대 이집트를 묘사한 대목에서 고대 이집트의 모기가 많은 늪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풍속이 있었는데 낮에 물고기를 잡을 때 쓰던 그물을 밤에 뒤집어 쓰고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낮에 물고기를 잡을 때 썼던 냄새나는 그물을 밤에 뒤집어 쓰고 잤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안된 이제 모기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모기장으로 잘 때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해로운 모기를 막으려고 모기장을 사용을 했었고 그 전부터 이제 모기장을 사용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지금 인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있는데 아직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감염병 중에 하나가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감염병입니다.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인 모기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20세기에 화학의 기반을 두고 개발된 합성살충제가 아니라 2500년 전부터 사용해온 오래된 과학기술인 모기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통념을 좀 깨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과학기술 하면은 즉각적으로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최신의 과학기술 혹은 첨단 과학기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한데 그 과학기술은 최신의 과학기술 혹은 첨단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 같은 해충을 막는 데는 최신의 과학기술 혹은 첨단 과학기술이 아니라 2500년 전부터 우리가 사용해온 아주 오래된 과학기술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아주 오래된 과학기술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기를 인위적으로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피하는 방법이 고대부터 내려왔던 네, 그게 생태계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